이렇게 큰 차를 가지고 246마력, 이거 출력 다 어디로 갔지? 현대차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토요타가 올해 토요타 행보가 상당히 바쁘죠. 렉서스도 그렇고 신차 출시를 연이어 하고 있어요. 오늘 만나볼 모델은 하이랜더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중형급 정도 되는 거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팰리세이드랑 비슷한 대형 SUV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팰리세이드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없잖아요. 이 하이랜더를 들여와가지고 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빈자리를 메꾸려는 그런 심산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판카. 하이랜더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차가 전체적으로 풍만하죠. 동글동글한 면들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풍성풍성 다 풍성풍성해요. 요즘 차들 보시면 특히 현대가 그런 경향이 좀 세긴 한데, 뭔가 그 단단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첨단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을 이렇게 쫙 째놓잖아요. 면도 딱딱딱 접고.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좀 덜하죠. 이런 데도 선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가까이서 보면 이 알값이 상당히 커서 되게 면을 싹 휘어놓은 듯한, 딱 접지 않고 싹 구부려 놓은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딱 떨어져서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모르겠어요. 눈매는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되게 매서운 눈매인데 느낌은 뭔가 좀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싸다워 보인다기보다 좀 뭔가 너그러운 느낌? 여유로운 느낌이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얼굴을 보시면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도 그렇고 헤드램프도 그렇고 덩어리감도 그렇고 라브4를 비롯해서 토요타의 다른 SUV 라인업이랑도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나죠. 하이랜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대형 SUV잖아요. 팰리세이드랑 비교를 해보면 길이, 너비, 휠베이스 전부 다 팰리세이드가 조금씩 더 길어요. 한 요만큼씩 왔다 갔다 하면서. 다만 높이만 이 하이랜더가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그 다음 휠은 20인치입니다. 일단 덩치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20인치 정도는 끼어야 제 짝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지금 미국에는 이거보다 더 작은 휠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20인치만 들어오는데 다행입니다. 자, 이런데 몰딩 끝은 아직 이 크롬 선의 끝을 검정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 막아놓은 구성을 하고 있네요. 요즘은 이런 방식 점점 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문도 이 문짝 처리랑 요 프레임 처리랑 용접해서 만든 표시가 다 나죠. 이런 것도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뭐 요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뭐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뒷모습도 사실 뭐 요즘 나오는 최신 SUV들 대비 대단해 보일 게 그다지 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모습도 전형적인 대형 토요타 SUV 느낌이 강하고요. 이번에 우리나라 출시된 요 하이랜더 처음 공개됐던 건 2019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흘렀잖아요. 요즘 자동차 시대의 발전 속도를 보면 정말 1년만 지나도 되게 옛날 차처럼 보일 지경인데, 특히 현대 차 바꾸는 거 보세요. 페이스리프트 한번 하면 와, 저걸 저렇게 바꿨다고 싶을 정도잖아요. 근데 얘는 4년 전에 나온 차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선한 맛 딱 봤을 때 우와 최신 모델이다 이런 느낌이 덜할 수밖에 없죠. 트렁크도 볼까? 이거 이렇게 발로 차도 열립니다. 일단 턱 높이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별도의 턱 없고요. 또 지금 3열을 접어놓은 상태거든요. 용량 꽤 되죠. 그리고 여기 바닥에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숨어 있던데, 여기 바닥면을 들어 올리시면 소화기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 자키 그 관련 부품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러기지 스크린이 안쪽에 매립되어 있죠. 요것도 빼가지고 저기다가 거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트렁크 바닥에 매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거 정말 애물단지거든요. 뺐을 때 둘 데가 없어. 집에 갖다 놔야 돼. 그리고 저처럼 좁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놓을 데 없거든요. 아무튼 요거 좋습니다. 그리고 3열 시트는 요걸 당기셔가지고 올리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트렁크 바닥과 3열 등받이 사이의 각도 거의 없습니다. 평평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접혀지고요.
요걸 당기시면 이렇게 3열이 나오죠. 각도도 이렇게 더 접으실 수도 있고요. 요거 조금 있다가 앉아 볼게요. 운전석도요, 밖에서 본 것처럼 딱히 막 우와 대단하다 이런 것까지는 안 보여요. 원래 토요타 모델들이, 아니야, 확대해서 얘기해도요, 토요타뿐만 아니고 원래 일본 차들이 이 시대 변화에 발맞추는데 좀 소극적이거든요. 원래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도 그렇고 자동차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현대 기아처럼 막 확 바꾸는 데 있어서 좀 더뎌요. 그렇다 보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걸 우와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판다고 싶을 수준이었었는데, 다행히 요즘엔 그런 걸 그나마 좀 많이 지원했죠. 그래서 계기판도 그렇고 가운데 센터 스크린도 그렇고 디지털로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메뉴도 보시면 뭐 흔히 토요타에서 봤던 메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아 근데 에어컨 그래픽 단순한 거 봐. 물론 여기 따로 조작부가 떨어져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든 여기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이 디스플레이 안에도 화려한 그래픽을 또 띄워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단순하죠. 깔끔하고 신인성은 좋은데 엄청 화려하고 막 첨단 느낌이 강하진 않다. 요 그래픽도 정말 진짜 미니멀 하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공조장치 조작부 따로 떨어져 있죠. 그리고 조작하기도 아주 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요즘 많은 차들이 이런 다이얼로도 충분한 기능까지 전부 터치나 버튼으로 만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별론데, 얘는 다이얼로 되어 있잖아요. 온도 너무 추워, 쭈르륵 올리고, 너무 더워, 쭈르륵 낮추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 바로 그 아래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 무선 충전 패드의 위치는 딱 좋아요. 차에 딱 타서 전화 여기다가 탁 던져 넣으면 바로 충전할 수 있고, 이 트레이 자체의 면적은 지금 제게 23 플러스거든요. 딱 요 정도입니다. 만약에 울트라만 돼도 여기 지금 양쪽에 핸드폰 움직이지 말으라고 잡아놓는 이빨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아마 이거 벗어날 것 같거든요. 지금 플러스가 여기 딱 맞아요, 이빨에. 자, 그 다음 기어 노브. 하이랜더는 아직도 기계식으로 드드득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드드득. 자, 그리고 이 오버헤드 콘솔도 보시면 이렇게 여시면 선글라스 승합함, 반절만 여시면 컨버세이션 미러, 그 다음 실내등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뭐냐면 여기 이 디자인을 보세요. 그리고 이 등 자체도 이게 전구로 보여지거든요. 이 계기판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스위치도 여기 따로 빠져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뭔가 일본 차잖아요. 일본 차인데 주로 팔리는 시장은 미국이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차를 만들었달까요? 미국 사람들 성향이 좀 그렇죠. 뭔가 기능이 있으면 돼. 그걸 막 굳이 필요 이상으로 세련되고 비싸 보이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신경을 좀 안 쓰죠. 그렇다 보니까 차도 그래요. 일본 차지만 미국 차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그 첨단 디자인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현대기아 차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는 이런 구성이 약간 조금 투박해 보일 여지가 크죠. 하지만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뭐 나머지는 일반적입니다. 소재도 딱 우리가 생각하는 토요타 수준이에요. 여기 말랑말랑한 천연 가죽은 아닌 것 같고, 바늘 땀은 진짜네요. 말랑말랑. 오케이. 뭐 프리미엄 브랜드까지는 아니고 그냥 대중 브랜드 치고 괜찮은 수준. 요즘 이렇게 하이글로시 우드 그레인을 잘 안 쓰잖아요. 요즘은 그 오픈 포어라고 해서 나뭇결을 손으로 만져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 나뭇결을 그대로 살린 마감을 많이 쓰는데, 얘는 조금 유행이 지난 듯한 되게 반짝거리는 우드 그레인을 쓰고 있죠. 여기 A필러에 보시면 JBL 트위터가 달려있죠. 이 JBL 시스템 스피커가 총 11개라고 해요. 우퍼 하나에다가 나머지 스피커들 10개 해서. 그리고 여기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 있죠. 이런 대형 SUV들은 뒤에 사람을 많이 태우거나 혹은 저 뒤에 짐을 가득 시켜놔 했을 때 요걸 통해서 뒤쪽 시야를 확인하는데 방해될 때가 있어요. 저기 다른 게 다 가려서. 그럴 때는 딱 켜서 디지털 룸미러로, 그러니까 저 밖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가지고 여기 뿌려주면 시야에 방해받을 일이 없죠. 그리고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 메뉴 구성 자체는 좋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밝기. 해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과연 잘 보일까 싶을 정도로 쨍한 느낌이 좀 덜 하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달려보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이번엔 2열입니다. 먼저 공간을 볼게요. 지금 시트 구성이 둘, 둘, 셋, 총 7인승 구성이거든요. 운전석 제 몸에 맞게 맞춰 놓은 상태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당겨 앉는 편입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무릎 공간, 지금 주먹을 넣어보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넉넉하죠. 그리고 요 2열 시트 지금 좌우 독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슬라이딩이 꽤 많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돼. 이렇게 이게 가장 당겨 놓은 거고요. 여기 커플일 때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운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당겨 가지고 어깨를 주물러 주면 되겠죠. 갑자기 슬퍼진다. 자, 그 다음 뒤로 미시면 여기까지 밀려납니다. 시트 엉덩이 받침 높이를 보시면 1열이랑 2열이랑 3열을 보시면 점점점 뒤로 가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극장 같아요. 덕분에 뒤에 앉은 사람들이 약간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어서 답답함이 덜 하죠. 하지만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닌 게 이 2열 시트를 약간 1열보다 높여 달다 보니 머리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얘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조금 깎아먹은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머리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은 듯 싶어요. 제가 한 173인데 180 못지않은 안정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머리 공간 이 정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바이저 있고요. 송풍구는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은 여기 이 센터 터널 뒤통수에 달려있는 조작부로 만지작 하시면 되고, 근데 USB 포트는 전부 C네. A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120V 1500W거든요 이거 왜 미국 거 콘센트지? 이거 우리나라 그 돼지코 아닌데? 왜 이럴까 지훈아 이거? 그런 거 같은데? 이거는 혹시 저희 시승차가 이 일반 고객 인도용이 아니고 뭐 인증받기 위해서 미리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거라면 저희가 자막으로 따로 확인해서 달아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데 요건 이 2열 시트 밑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위한 배터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풍구. 자, 3열 한번 볼게요. 물론 요 가운데로 이렇게 쏙 지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밀고 타시면은 돼요. 요 폭 있잖아요. 요건 괜찮습니다. 요 정도면. 자, 이번엔 3열입니다. 보통 이 대형 SUV인데 3열이 있는 경우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죠. 이 공간만을 본다면 미니밴이 SUV보다 100배 낫습니다. 이 하이랜더 대형급에 속하고 3열을 갖추고 있는 7인승 모델인데 앉을만 하냐? 3열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열 시트를 상당히 앞으로 보내놓은 상태예요. 지금 무릎 공간 이렇게 많죠. 만약에 2열 시트를 아까 그 폭넓은 슬라이딩 기능을 통해서 뒤로 한 요만큼만 당겼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렇게 왔어. 이렇게 앉았을 때 이 앞뒤 공간은 생각보다 되게 넉넉하거든요. 보통 이 3열은 야, 저럴 거면 굳이 달아야 돼 싶을 정도로 옹색한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앉아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다 조절을 여러 단계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눕힌 겁니다. 이렇게 앉을 때는 지금 머리가 괜찮은데,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등받이를 좀 세웠다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껏 젖히면 괜찮다. 자, 이제 막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일단 이 계기판이요, 12.3인치 디지털로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밝기가요 너무 어둡기도 하고 쨍한 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해가 엄청 강한 날은 한눈에 확 안 들어온다 할까요? 뭔가 내가 지금 밝기가 좀 줄여져 있나 싶어서 최대한 밝게 해도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요거 조금 단점이고요. 지금 하이랜더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토요타 렉서스에서 널리 쓰는 전형적인 파워트레인입니다. 2.5L 자연흡기 애킨슨 사이클 가솔린 엔진에다가 4기통이고요. 거기에다가
직병렬 혼합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맞물렸죠. 그리고 뒤쪽 차축에 모터를 하나 또 다른 E4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파워트레인 구성만 넣고 보면 여러 번 타온 아주 무난한 파워트레인이에요. MG1과 MG2, 그 중에서 MG2가 차를 직접 밀어내는데 주로 역할을 하는 모터인데 걔가 무려 182마력입니다. 그리고 E4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뒤쪽 차축에 달려있는 모터가 54마력이에요. 그러면 지금 엔진 180마력대, 모터 180마력대, 또 50마력대 모터 하나, 요 세 가지를 더했을 때 거의 한 400마력대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 총 합산 출력은 246마력 밖에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엔진이랑 모터랑 둘 다 있을 때 이걸 단순히 더해가지고 그게 합산 출력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 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드는 셈이잖아요. 거의 더하면 한 400 돼야 되는데 200 중반이니까 이거 출력 다 어디로 갔지? 싶은데 토요타 관계자분들 설명에 따르면 이 하이랜드라는 차가 원래 막 다이나믹한 운전 재미를 즐기는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뒤에다 가족들 많이 태우고 살살 이동 위주로 편안하게 타는 그런 차기 때문에 뭐 연비나 내구성 위주로 세팅을 해서 합산 출력 자체는 낮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표하는 바가 그거고 그걸 제대로 이뤄내면 저는 탓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게 오히려 뭐 300마력 400마력 내가지고 연비 안 좋고 내구성 떨어지는 것보단 그게 낫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이랜더의 동생이라고 볼 수 있는 라브4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라브4는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고 그냥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죠.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력이 지금 220마력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하이랜더는 차는 훨씬 큰데 불과 26마력 올랐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 차를 가지고 지금 공차 중량도 2톤이 넘어요. 이렇게 큰 차를 가지고 246마력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숫자만 보면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같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맞물려 있는 모터의 출력이 라브4보다 이 하이랜더의 모터가 한 1.5배 정도 높거든요. 모터의 역할이라는 게 보통 차가 출발할 때 제 역할을 다 하잖아요. 이 초반 토크로 차를 밀어낼 때 그 덕을 톡톡히 보는데 이 모터의 출력을 높여서 덩치는 커졌지만 그리고 차는 무거워졌지만 가속할 때 스트레스가 없다. 지금 제가 앞에 차가 막혀가지고 1차선으로 빠져서 급가속을 했거든요. 오케이, 이 정도면 뭐 요즘 전동화 시대가 되면서 이 일반적인 차들의 이 평균 출력대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00마력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뭐 300마력 400마력대 차들도 진짜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인데 이런 대형 SUV에 250마력 정도밖에 안 돼? 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제가 지금 잠깐 몰아본 바로는 뭐 그다지 차가 안 나간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 출력보다 인상적인 게 소리거든요. RPM이 쭉 치솟을 때 소리가 상당히 많이 자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다시 킥다운 꾹! 이 소리도 많이 안 넘어오고요. 음색 자체도 듣기 싫은 정도는 아니에요. 연비 위주로 만들어진 4기통 엔진이어서 회전 질감까지 좋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소리의 양이나 음색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이 하이랜더의 성격으로 봤을 때 차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 보다는 승차감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소비자분들이. 이 하이랜더의 승차감 좋아요. 제가 최근에 만나본 렉서스, 토요타 모델들이 뭐가 있냐면 라브4 PHEV도 탔었고 그 다음에 RG도 탔고 또 RX500도 탔었습니다. 이런 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체가 좋아요. 일단 공통적으로 말랑말랑하고요. 근데 말랑말랑한 와중에 뭔가 노면에 붙어있는 듯한 느낌도 잘 전해주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랜저, 현행 그랜저 그 시승기 올릴 때 아 뭐 다 좋다, 디자인도 멋있고 다 좋은데 뭔가 고속주행에서 딱 붙어있는 듯한 느낌은 기대만 못하더라 라고 했더니 막 댓글로 뭐 네가 뭘 하냐, 뭐 독일차만 최고냐, 막 이런 악플도 달리는 걸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렇게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이게 차가 똑같이 달리고 있어도 그냥 이렇게 정속주행 할 때 나랑 차랑 그리고 차와 도로 요 일체감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안정감, 이게
현대차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토요타가 지금 이런 느낌도 그렇고 조금은 더 낫지 않나 싶거든요. 대중 브랜드의 일반 사람들이 타는 흔한 모델인데 그런 같은 차급끼리 비교했을 때 이런 돌에 붙어있는 느낌, 안정감 이런 건 이 토요타가 비단 하이랜더 뿐만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또 악플 달리려나? 악플 달려도 저 진짜 그렇게 느껴요. 만약에 앞에 뭐가 나타났다, 쓱 피해야 돼. 이렇게 또 피해. 되게 느긋한 하체입니다. 롤링도 어느 정도 있고요. 전형적인 패밀리카, 전형적인 대형 SUV 이런 느낌으로 지금 머리를 탁 틀고 차선을 바꿔 물거든요. 예상한 수준이에요. 지금 승차감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거동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긋하게 차선을 바꿔 물죠. 근데 이것도요, 정도가 있습니다. 승차감이 똑같이 좋아도 어떤 차들은 똑같이 급차선 변경을 하면 겁이 덜컥 나는 차들이 있어요. 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동선이 되게 큰데 나는 탁 들어갔는데 차는 되게 느긋하게 내가 생각한 원보다 더 큰 원을 그리면서 돌아나가는 차들이 있거든요. 아니 뭐 롤링은 어느 정도 있는데 라인만큼은 잘 물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거동은 큰데 이 하체가 노면에 붙어있는 이 느낌은 잘 붙들고 있구나. 싹 넣으면, 그리고 제자리를 찾았을 때 이 자세를 추스리는 속도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차가 나가는 느낌,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바운싱, 승차감,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 이 전반적인 거동을 봤을 때 하이랜더 이 뒤에 가족들을 태우고 다니는데 아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췄구나 싶거든요. 이런 대형 SUV들이 보통, 자, 뒤에 차가 하나도 없죠. 지금처럼 브레이크를 조금 세게 가져가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방금 풀 브레이킹까지는 아니고 한 50% 밟았거든요. 요럴 때 앞으로 차가 쑥 하고 꼬꾸라지죠. 요 피칭의 양이 상당히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뒤에 차 하나도 없죠. 오, 피칭이 꽤 없어요. 롤링은 예상한 수준이었다면 피칭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데요. 이게 차가 좌우 앞뒤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 피칭을 정말 많이 줄였네요. 어제 토요타 자료를 보니까요, 피치 바디 컨트롤 이런 기술이 들어갔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 기능 정확히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는 모르거든요. 아마 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때 들어갔던 기술과 동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모터의 회전을 통해서 차가 앞뒤로 이렇게 출렁거릴 때 그걸 보정해 주는 거거든요. 모터의 회전으로 차가 앞으로 꼬꾸라질 것 같으면 약간 뒤로 들리게 반대의 움직임을 연출해서 상쇄시켜 주는 거죠. 그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브레이크 밟았을 때 피칭 정말 예상한 것보다 적어요. 지훈아, 올 것이 왔다. 예. 2열 승차감 어때? 승차감 너무 좋은데? 어? 좋은데요? 아, 근데 좋다는 말고는 딱히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그냥 좋은데요. 2열 승차감에 있어서는 네가 나보다 경험이 훨씬 더 많잖아. 네, 그렇죠. 얘는 되게 일단 푹신한 편인 것 같고. 찍기 어때? 찍기 좋은 차가 승차감도 좋거든 보통? 그건 그렇죠. 찍기는 지금 너무 좋죠. 찍기 너무 좋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라고 붙여도 될 정도로 조용해? 아, 좋아요 저는. 그래? 탑승자 입장에서는 좋아. 사실 이 라브4 정도 살 정도면 지금 내가 운전하는 느낌보다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이랜드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라브. 제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지훈이가 편집하다가 저 불러요. 형. 나는 뭐 아빠가 라브4 사겠다 그러면 말리진 않겠어. 하이랜더 산다고 하면. 그래. 하이랜더. 형 때문이야. 만약에 네가 내 아들이야. 예. 아빠가 하이랜더를 사왔어.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이랜더를 사온 게 끔찍한 게 아니고 내가 네 아빠라는 게 끔찍한 거죠 지금. 물론 아빠가 하이랜더 산다 그러면 나는 찬성.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뭐 시등기 찍는다고 연비 1도 신경 안 쓰고 달려왔거든요. 지금 성인 남자 3명 탄 상태에서 연비 신경 1도 안 쓰고 67km를 달렸는데 지금 계기판에 리터당 10.2km를 간다고 평균 연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토요타 하이랜더의 정부 공인 평균 연비가 리터당 13.8km거든요. 아까 시승 출발할 때 요 13.8km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도착지까지 한 20km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주행 모드를 에코로 바꾸고요, 최대한 연비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13.8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사이드미러 접을까? 공기장 줄이기. 자, 연비 주행하는 참에 반자율 주행도 한번 켜봅시다. 켰어. 속도는 90으로 맞추고, 그 다음 차간거리는 3단계 중에 1단계로 설정했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고요. 조향 보조장치 활성화, 레인 센터링 기능 활성화. 자, 다 켰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이제 레벨 2가 나온 지 되게 오래돼서 앞뒤로 차간거리 유지하는 건 못하는 회사가 거의 없죠. 지금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안 하죠. 완전 중앙까지는 아니고요, 살짝씩 가요. 그러니까 뭐 위험할 정도로 벗어날 정도까지는 아닌데 중앙에서 조금씩은 움직이긴 합니다. 방금처럼 제가 써본 반자율 주행 기능 말고도 요즘 시대에 팔리는 최신 모델들에 들어가 있는 비슷한 기능들은 얼추 다 챙겨 넣었더라고요. 자, 시승을 얼추 마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연비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연비가 쭉쭉 올라서 현재 11.2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목적지까지 한 9.7km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최대한 더 기름을 아껴 볼게요. 과연 얼마나 높아질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토요타 하이랜더를 만나봤습니다. 트림이 두 가지예요. 리미티드 트림 6,660만원이고요. 저희가 탔던 더 상위 트림 플래티넘은 7,470만원입니다. 가격이 팰리세이드 제일 상위 트림에다가 옵션 다 집어넣었을 때보다 다소 비싼 감이 있죠. 주행 성능 꽤 괜찮았어요. 오, 역시 하이브리드 시스템만큼은 아직까지 그래도 토요타가 더 앞서 있다는 걸 탈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연비 보세요. 이렇게나 큰 SUV인데 꽤 좋았거든요. 아까 저희가 시승 마칠 때 찍었던 연비가 리터당 11.9였고요. 또 저희 말고 다른 분들은 한 15km 찍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꽤 괜찮은 수준이죠. 다음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채우기에는 실내 디자인이나 구성에서 약간 출시된 지 오래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 그건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자, 대형 SUV가 필요한데 연비까지 좋은 차 기다리셨던 분들, 하이랜더 시승 한번 해보시죠. 지금까지 황카.